사실 저는 그래서 서점에는 책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점이 저는 조금 불만이 많죠. 민음사 재무제표 보고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냐면 네. 화석. 화석이다. 근데 너무 신기해. 아직도 의문이 안 풀리는데.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노크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영원한 불황의 아이콘이죠. 출판 시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게스트로 민음사 조아람 마케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조아람 부장님 하면 요즘 직장 유튜브계 아이돌이잖아요. 되게 민감한 질문이에요. 첫 질문부터. 예. 근데 인기를 좀 실감하지 않으세요? 아, 그쵸. 근데 네. 이 도서 시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도서 시장. 길에서는 네. 실감 전혀 못하고요. 네, 이제 네. 도서점 같은 데. 그 얘기 들었어요. 서점. 파주의 아이돌? 약간 이런 느낌? 네. 파주 가면 조금 네.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컨텐츠가 이제 입사하시면서 지금까지 그 인생 곡선 그래프 컨텐츠 네, 정말 네. 재밌게 봤어요. 민음사에 언제 입사를 하신 거죠? 저 2010년. 그럼 지금 14년 정도 다니셨네요. 네. 어쨌든 14년 동안 출판계 자체에 있으면서 네. 처음 들어갔을 때랑 지금 현재랑 그런 변화의 폭을 좀 많이 체감을 하시나요? 출판 산업의 변화? 네, 산업의 변화. 완전. 어. 왜냐면 제가 인생 곡선에서도 주요 골자가 사실 그거였는데 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름도 사실 마케팅부라고 많이 안 했어요. 영업부였어요. 영업부셨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책을 빼러 많이 다녔어요. 그 책을- 오프라인 서점이 망하는 시기였어가지고 네네. 쎄한 거야. 신입이라고 들어갔는데 네. 자꾸 망해서 서점이 망해서 책을 빼러 가. 팔고 난 잘 되는 게 신입인데 이 아니라 회사는 망하는 불난집인가? 불안집인가 그런 식으로 약간 불안해하던 차에 또 온라인 마케팅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진정하면서 지금 다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다 네. 이제 오픈한 거죠. 네. 그때 처음으로. 계정 파고 네, 이제 계정 파고. 뭘 올려야 되나 맞아,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좀 하락과 온라인의 그 부상 그 딱 한가운데 그 딱 계셨네요. 시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약간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출판 시장은 늘 단군일의 최대 불황이다. 사실상 거의 좌우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겨워요.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어때요? 지겹죠. 처음엔 진짜 이렇게 불안했고 네.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50%는 진짜고 50%는 입버릇인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긴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실제로도 맞는 게 네.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음. 성장을 하지 않아서 베스트셀러가 나와 그러면 그 해 막 두 배 매출이 뛰었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늘 추운 거예요. 네.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뭐 이거의 10% 이게 매출 아니잖아요. 50% 하락인가 우리는? 아, 역시 정확히 알고 바로 계시네. 숫자로. 그죠. 네. 어쨌든 뭐 이제 불황이라는 얘기를 항상 달고 사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버티게 하는 그런 좀 고정적인 어떤 책들 파이가 네.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민음사를 예로 들면은 세겜락 전집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그렇죠. 네. 저희 민음사 매출의 한 45% 이상을 오, 그 정도나 차지해요? 네. 아, 45% 그래요?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신간 마케팅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어려움. 저는 세계문학전집이 그 정도의 네. 밸류와 파이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재용님은 네. 취미가 독서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20가지 취미 중에 하나. 지금 제가 하는 취미가 지금 네. 한두 개가 아니라 그중 네. 하나가 독서라고 하셨는데 그중 하나 조금 이제 중하위권? 네. 요즘 책 많이 읽으세요? 요즘엔 거의 못 읽죠. 왜냐면 네. 머리가 아파요. 네.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네. 머리가 아플 때 책을 집어넣으면 머리가 더 아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가벼운 어떤 웹툰이나 OTT 사람들이 위주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네네. 그래요. 그런가 봐요. 머리가 좀 프레시해야 이게 문자가 들어가는데 맞아. 문자가 안 들어가요 요즘에. 문자가 들어갈 여유가 없군요. 여유가 없어요. 공백이 없어요.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 단군일의 최대 불황 얘기하고 있지만 네. 재용님이 숫자로 보시기에 지금 출판 시장 어떤가요? 출판 시장 일단 독서율만 보면 네. 독서율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13년의 기점으로. 지금 이제 94년에 성인 독서율이 86.8%였어요. 네네. 그게 부장님이 입사하기 직전에 09년만 보더라도 71%가 나왔거든요. 네네. 거의 뭐 그 이유가 대단하네요. 입사와 동시에 독서율이 09년에 71%였는데 네.
최근에 21년에 지금 전자책 종이책 합쳐서 47% 나오거든요. 네네. 이제 이게 뭐냐면 퍼센테이지가 1년에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이 이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고 안 읽는 사람이 맞아. 읽는 사람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와. 1년에 한 그쵸. 권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를 찾아보면 네. 미국은 사실은 2011년에 비슷한 독서율이 78%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에 75% 나와요. 네네. 도대체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책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안 맞아요. 읽는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도 네. 네. 나오는데 책값이 비싸다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상하죠. 아. 이 책이라는 제품이 보면은 이 원가 자체는 계산이 되잖아요. 네. 근데 네네. 종이랑 잉크 값이잖아요. 네. 그 어떤 뭐가 들어가 있냐가 더 중요한 건데 고기처럼 300페이지면은 17,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이 돼야 되는 무게로 달아가지고 무게로 저울에 달아서 올려서. 네. 고정이 돼야 되는 게 이제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그걸 받아보는 분들은 그냥 이게 상품인 건 맞으니까. 재용님이 어쨌든 좀 숫자로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네. 책값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좀 뜯어본다면 네, 어떻게 볼수 일단은 찾아보면 요즘에 한 2,000부를 초판으로 많이 찍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00부 정도 찍는다고 치면은 보통 이제 서점 마진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출판사 마진이 한 20에서 25%. 그 중에 한 또 20에서 20%가 제작비. 네. 저자 인세가 한 10%.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재용님 관점에서 저 비율을 봤을 때 네. 여기가 좀 많이 떼가는 것 같다 하는 비율이 있어요. 서점 마진이죠. 서점 마진. 근데 서점 마진도 어쩔 수 없긴 해요. 그것도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서점 마진 3-40%라고 해서 야 저게 너무 폭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책이란 특수성이 있습니다. 책이란 특수성은 일단 어마어마한 다품종이고요. 다품종인데다가 이제 각각의 차지하는 면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시하기 위한 면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책은 되게 다양해.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서점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왜냐면은 30%, 35% 가져갔다고 해도 네. 그중에 이제 배송비 요즘 다 네. 무료 배송. 맞네요. 10,000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 맞아요. 15,000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직접 할인 10%에서 간접 5%까지 되기 때문에 네네. 또 15%를 최대한으로 이제 마일리지를 주거나 아니면 10% 직접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진 않죠. 네, 네. 사실 저는 그래서 서점에는 책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영화관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시고 진짜 서점에 책이 없으면 왜냐면 서점이 책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책 없애고 네. 이제 벽 한 면에다가 네. 표지만 놓는 거야. 표지만 표지만 놓고 QR코드 박아놓고 네. 이거 찍으면 네. 그 책의 내용들은 얼추 읽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다음 배송하는 게 배송은 아니라. 그냥 오케이 누르면 집으로 보내주는 거야. 왜 그러면 이제 굳이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네. 전자책 좋아하시는데 이유가 있구만. 물론 그 물성, 그 책 손에 이렇게 그 만져보고. 냄새 침못 맡고 치고 해야 이렇게 된다고요. 넘기고 네. 그 느낌이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어떤 책의 물성 때문에 너무 많은 마진을 가져가야 되는 게 좀 아쉽거든요. 네. 근데 싸늘하다. 또 책 가격 이야기를 하면 이제 도서정가제가 화두잖아요. 재용님은 이 도서정가제 제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불만이 많죠. 네. 네, 물론 도서 정가제라는 것의 취지가 뭐 온라인 서점과 지방의 어떤 작은 뭐 동네 서점과의 차이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자본력이 있는데 위주로 이제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생겼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도 좀 아쉬울 것 같은 게 상품이라는 거는 가격 정책 말고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네. 잘 팔릴 것 같은 건 비싸게 팔고 안 팔릴 것 같은 건 싸게 팔고 그리고 출판사의 가장 큰 문제가 재고예요. 이거를 불태울 수도 없고 여기도. 실제로도 많이 불태워요. 차라리 그거를 50% 할인하면 70% 할인하면 그래도 원가 이상으로 가져갈 독자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조절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도서라는 게 이제 좀 오락으로서 무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이 아니라 일종의 지식의 보존이나 그런 쪽에서 제도가 좀 도입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켜야 할 대상, 약간 자연 환경처럼 책은 지켜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발전하기보단 보존을 해야 되는 예. 형태의 문화가 사실 되는 거 그거보다는 아닐까. 조금 더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 것도 막는 정책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라님이 혹시 첨언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그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네. 이렇게 마케터로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이싱을 건들 수도 없다는 게 되게 치명적이긴 하죠. 그래서 굉장히 또 별의별 걸 다 한 프라이싱을 제외한 모든 제외한 걸 모든 걸 이제 손발이 해야 돼. 묶인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만 또 그냥 되게 시장 전체적인
거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50%를 꺾는다고 하는데 50%를 꺾을 수 있는 출판사도 또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많지 않고. 이러니까 출판사 내에서도 사실 이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려운 그런 제도네요. 네. 그럼 비주류 경제와 출판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실제로 요즘 출판 산업 상황이 어떤지, 숫자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민음사를 포함해서 국내 출판사들의 어떤 지형도를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크게 구분되는지, 그 안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창비, 문학동네, 민음사, 뭐 문지 이런 출판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에 전문으로. 강한. 근데 사실 들여다 보면 모든 책을 내고 있어요. 일단은 모든 책을 내고 있지만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지. 네, 네, 그렇죠. 네, 그냥 네. 뭐 창비를 떠올리면 한강 작가 책 나온 데네. 네, 뭐 네, 네. 민음사를 떠올리면 세계학전진 내는 데네. 네. 이렇게 떠올리는 거지. 네. 사실 보면은 진짜 이런 책도 할 다른 정도로 장편이죠. 네 모든 책들이 다 있고 네, 네. 다산북스, 뭐 21세기, RHK, 뭐 위즈덤 하우스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내고 있어요. 근데 네. 다 문학책도 내고 다 내고 있는데 이제 떠올렸을 때 확실히 좀 트렌디한 베스트셀러들, 자기계발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재용님한테 좀 네. 궁금한 게 이제 문학 출판사의 한번 재무제표 네. 숫자를 한번 보고 나와 싶더라고요. 있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네. 등장되는 순간. 네. 저 궁금한 게 민음사 재무제표를 보신 적 있으세요? 보긴 하죠. 이게 아, 갖다 주세요. 나오면은. 네. 봐라. 그런데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그렇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결 같죠. 그래서 민음사 재무제표 보고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냐면 화석. 화석이다. 이런 화석 같은 회사가 있어. 그래서 기대는 그래서 산업이 안 좋으니까 여기도 더 어렵겠구나 이랬는데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의미군요. 이렇게 변화가 없을 줄이야. 약간. 화석 발굴해 주시죠. 화석 발굴 한번 해보면요. 네. 21년 매출액이 148억이었고요. 22년 매출액이 145억이에요. 일단 딱 봐도 변화가 별로 네. 없어요. 우리 전년도 매출 원가율 55%고요. 네. 당년도 매출 원가율 55%예요. 변화 없고요. 재무 상태표도 봤습니다. 네. 재무 상태표 원래 잘 안 보는데 얼마나 화석인가를 보려면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회사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자산 총계가 한 289억 정도 돼요. 네. 그 중에 이제 현금이랑 이제 정기예금성 금액이 한 134억 정도 돼요. 즉 쟁여놔요. 현금성으로 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뭐 투자 뭐 이런 것보다는 예금처럼 그냥, 예금처럼 우리는 그때그때 차곡차곡 1년에 한 10억씩 벌어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또 특이한 거 하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44억이거든요. 어떤 의미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뭐냐면 전 직원이 만약에 일시에 퇴직한다고 치면 회사가 써야 되는 돈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네네. 근데 그거는 보통 한 달치 급여만큼 쌓이겠죠. 왜냐면 1년에 한 달치 정도를 퇴직급여가 쌓이니까 네. 한 달에 급여를 한 3억 정도 써요. 민음사가. 다 합쳐가지고 3억 정도 한 달에 급여 쓰는데 네. 44억이 있다는 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한 15년 어치 있다는 거예요. 즉 평균 근속연수가 한 15년쯤 될 거다. 즉 부장님이 평균 정도 된다. 부장님 위에 어르신들 훨씬 많다. 그래서 별로 위기식이 그래 없어. 화석 그러니까 인구 구조도 화석이야. 아니 이 숫자로 평균 근속연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와요. 그럼. 부장님 아마 느낄 거예요. 맞아요. 위에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와우. 아찔하네. 다른 출판사도 한번 몇 개 네, 보여주세요. 일단 창비 보면요. 창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293억. 2021년에. 2022년에 291억. 네, 두 번째 화석 발굴했고요. 네. 맞추는 것 같아요. 네, 일부러. 2022년도 매출 원가를 55.7%, 네네. 55로 그냥 맞췄고요. 네. 영업이익률 9%. 그래도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러지? 이 산업 자체는 이 땅은 자꾸 좁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내 집은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네네네. 이 평수는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네. 문학동네까지 한번 볼게요. 네. 문학동네는 2021년에 매출액이 291억 원, 2022년에 매출액 330억, 네. 그리고 매출 원가율 55%. 여기도 55예요? 짠 거 아니에요? 네. 짠 거 아니. 자유시장 경제예요. 다만 여기는 그래도 이제 2021년, 22년에 무슨 책이 잘 팔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베스트셀러 있었을 거예요. 좀 매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있었나요? 영업이익률이 17.4%가 나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문학 중심 이제 출판사 세 곳을 봤는데 실용서 위주의 출판사들도 궁금해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실용서 같은 경우는 뭐 몇 개 뽑아 주셔서 네. 요거는 그냥 요약했어요. 굳이 네. 다 볼 필요 없겠다. 네. 화석 비즈니스는 좀 굵직한 것만 보면 되겠다. 네.
다산북스 북 21 위즈덤 하우스 이렇게 있는데요. 다산북스가 매출액 332억, 북 21이 매출액 327억. 위즈덤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위즈덤도 330억. 키가 어떻게 이렇게 다 비슷한지. 맞췄나 봐요. 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네. 진짜 이런 춘추공 전국 어떤 시장이 있나? 저도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민주적이잖아. 왜 이렇게 비슷해? 근데 궁금한 게 그 미님사 TV에서도 가끔 다른 회사 분들 나오기도 하시고 네네네네. 업계 분위기가 다른 회사를 막 진짜 이겨야 될 경쟁자로 보지 않는 분위기 또 있나요? 네. 물론 뭐 개인의 마음에는 네.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사실은 그게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다. 음. 그러니까 내가 문학동네를 못 이겨서 위기가 찾아오겠지.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 같이 가는 거야. 네. 하나 궁금한 게 네. 뭐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더라도 뭐 하나를 읽더라도 이제 실용서나 뭐 경제서 이런 거를 읽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뭐 이 새 실용서 중심의 출판사들이 더 잘하고 있거나 그렇진 않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그렇다고 이 비슷한가요? 회사들이 또 실용서만 내냐? 그건 아니죠.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굳이 이제 분류를 나누지려니까 그렇게 나눈 거지.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네. 이거는 뭔가 숫자로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출판사가 자기 개발서로 굉장히 유명해. 네. 돈을 그렇게 해서 왕창 벌었대. 근데 그럼 문학을 하고 싶어해. 특허를 안 하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 파친코 같은 이미 책들이 진짜. 이거는 이제 나왔는데 검증이 된 거니까. 그것도 자 비딩을 붙었는데 이제 인플루엔셜이라는 출판사에서 네. 가져왔단 말이에요. 저 문학을 많이 내는 출판사가 아닌데. 윌라 하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그 오디오북하고 근데 이제 기사에 따르면은 거의 170만 부를 팔아야 되는 선인세를 좋다 카더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근데 네네. 저희는 아무리 그게 170만 부 나갈지도 몰라라고 해도 그래도 절대로 똔똔인데.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못 하거든요. 네, 못 하거든요. 그쵸. 네. 우리 회사의 간판은 문학이야라는 거를 약간 알게 모르게 이 업계에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하나 보네요. 혹시 뭔가 문학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이제 뭔가 이 출판의 꽃처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출판사 재무제표를 정말 많이 살펴봤는데 네. 좀 랩업을 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네. 재용님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화석 말씀드렸고요. 근데 너무 신기해. 아직도 의문이 안 풀리는데. 아까 그 55라는 숫자는 정말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의문이 안 풀리는데 지금 재무제표를 쭉 보니까 이거는 절대 내부에 있어서는 위기감을 못 느끼겠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들었어요. 왜 못 느끼는지 알겠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지금. 네. 남들은만 자꾸 위기라고 하지 우리 내부로는 그냥 우리는 먹고 살만한데 이 정도면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 같은 거. 근데 그 안에 있는 개구리는 너무 평화로워. 따뜻해. 따뜻하고. 과연 뭔가 보면 그러다 보면 언젠간 견딜 수 없는 온도가 오긴 올 건데. 네. 그럼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맞아. 되는데라는 느낌은 많이 받고요. 그래서 과연 이 출판업이라는 게 뭐랑 제일 비슷할까 생각해봤는데 패션이랑 제일 비슷하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품종이라는 거, 다품종이고 좀 버려야 된다는 거, 그것도 같을 뿐더러 많이 팔았을 때 마진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책이거든요. 그러면은 패션이 성장하기 위해서 스트러글하는 방식이랑 출판사가 하는 방식이 비슷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옷을 뭘 보고 삽니까? 뭐 디자인을 보고 사는데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보고 브랜드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옷을 픽업하죠. 옷을 고르는 데 있어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도 정말 무시 못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출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판사는 이걸 진짜 잘해. 저 출판사는 아웃도어를 잘 만들고 저 출판사는 뭔가 양복을 잘 만들고 약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는 있는데 진짜 우리끼리 얘기거든요. 대중은 몰라. 약간 브랜딩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브랜드. 그래서 그 브랜드를 바탕으로 가격을 좀 올려야겠다. 전 그게 왜 안 되는지 되게 궁금한데. 그게 진짜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밈사나 이제 대형 출판사, 그래도 좀 여력이 있는 대형 출판사들이 다들 이제 자기만의 북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직도 국내 시장에서 콘텐츠 업계 다 그럴 텐데 책 팔아서 돈 벌러 간다니까 이래. 그러니까 뭔가 조금 책 팔면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책을 팔아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더 좋은 저자가 책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인식이 알게 모르게도 있기도 해서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좀 유달리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굉장히 인색한 편이에요. 문화적으로 핸드폰을 100만 원 주고 사 그러면 왜 샀게 하는데 맞아요. 핸드폰 이상의 가치를 가진 뭐 어떤 지적재산이나 뭐 브랜드를 사라고 하면
안 사. 그래서 한국에서 전자책이 안 팔리는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책은 더 비싸져야 됩니다. 더 비싸져야 더 된다. 비싸져야 되고 작가한테 돌아가야 되는 몫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좋은 작가가 더 열심히 쓰게 될 거고요. 그래야만 이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하는 구조가 될 것 그냥 같아요. 돌고 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또 독자가 사실 많아야 돼. 아, 네네. 그쵸? 사실 독자가 많아야 되고 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해외로 굉장히 IP를 많이 팔잖아요. 네네네. K의 어떤 흐름이 문학에도 오기는 올 텐데 네. 사실은 이 한글이라는 장벽이 너무 크고 그래도 요즘 해외에서 주목받는 작가분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셀링을 할 때도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이 작가 진짜 좋아. 근데 글로벌에도 먹힐 것 같아 라고 할 때 결국은 첫 번째로 내밀 건 숫자인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5만 부 나갔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 작아.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없네. 거예요. 보여주기 그렇게 너무 작은 해야 되는데,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어디 상을 받았다. 네. 이 정도 아니면 수출하기가 아직까지도 힘들 수밖에 없어. 저는 아까 그냥 패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패션 씬 진짜 영업하기 힘들지만 그 씬 자체가 굉장히 활력 있잖아요. 서로 막 맞아요. 경쟁하고 막 서로 누군가 그게 왜냐면 이겨야 돼. 가격을 비싸게 매길 수 있거든. 네. 10,000원에 만들어서 10만 원에 팔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출판 시장은 그런 활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활력이 들었어요.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근데 그 활력은 뭐로 생기냐면 자본주의에서는 돈으로 생겨요. 돈으로 네, 가격 투자를 경쟁으로. 해야 돼요.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남들을 뭐 작가 뭐 인세 뭐 10% 준다? 뭐 우리는 20% 줄게. 아니면 뭐 미친 듯이 인수합병 해가지고 뭐 전체 뭐 출판 시장의 20%를 내가 먹을게. 해외 같은 경우는 펭귄 랜덤하우스라고 해서 계속 인수합병을 통해 이제 막 성장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서점이랑 싸울 때도 협상력이 협상력이 생기거든요. 생기죠. 유통 과정에서 협상력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식의 어떤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자본의 유입이 좀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러려면 누군가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니까 쉽진 않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책 시장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좀 이제 뉴스에 많이 눈이 띄는 전자책 회사가 밀리의 서재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좀 상장까지 했더라고요. 네. 이런 밀리의 서재나 혹은 뭐 리디 같은 전자책 전문 이런 회사를 출판업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은 리디북스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자책을 파는 서점이다라고 그냥 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서점이라고 거예요.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알라딘, 예스, 교보 다 전자책 플랫폼을 가지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플러스 리디북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밀리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구독이. 계약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아, 네. 어떻게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밀리는 이제 정가에 종이책 정가에 80%를 한 카피 가격으로 정해주는데 이 한 카피가 도달하려면 다운로드를 25번. 네. 그래서 아직도 사실 민음사 같은 경우는 밀리에 한 30권 내외의 책이 들어가 있을 뿐 보수적으로 접근. 네, 전체 출판물을 넣고 있진 않아요. 아직. 그 네. 어떻게 보세요, 재훈님은? 네. 그러니까 이게 구독제라는 모델이랑 네. 책, 전자책이라는 모델이 잘 붙나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조를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밀리 같은 경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잘 짰고 실제 인터넷 사업자들의 어떤 문법대로 되게 굉장히 플랫폼을 잘 구성을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잘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상장을 가기 전해 영업이익을 찍죠. 41억 매출액 450억에 영업이익 41억을 찍어요. 다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되나라는 의구심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출판사 공급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플랫폼은 아닌 거잖아요. 25번이나 다운로드 하라는 거는 책을 4%의 가격으로 팔으라는 거니까. 물론 그 대상이 책을 원래 안 읽던 사람이었겠지만 네네. 독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거는 베스트셀러 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아니 최근에 나온 하루 귀책. 네. 보통 이런 거는 근데 플랫폼이 집어넣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출판사 입장에서 신작기를 베스트셀러를 굳이 내가 여기다 올려야 되나? 나중에 한 18개월 지나서 그때 올리지. 약간 이제 모호하네요. 독자도 애매하고 공급자도 애매한 약간 뾰족하지 않은 플랫폼이 아닌가. 근데 이게 그래서 되게 서로 겁나게 감을. 이거 출판사들 되는 거야? 사이에서도.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또 재밌는 게 또 밀리에서 갑자기 이게 터지면 네. 실제로 종이책도 더 잘 나가요. 그런 케이스가 없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플랫폼을 써보니까 저도 독자로서 좋은 점을 찾아보자 네. 당연히 그랬을 때 너무 좋은 점은
내가 안 살 법한 책들 다 열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아니요, 이런 책도 있었네 했던 책도 사보진 않지만 여기선 열어볼 수 있잖아요. 이 열어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카탈로그 같은 느낌이어서 좀 선별해서 넣어보곤 있죠. 네. 근데 다만 95%의 책 안 읽는 사람이 어쨌든 그 플랫폼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2권 이상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원래 안 읽던 사람이 한 달에 2권을 읽는 게 쉬울까?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어렵고. 네. 우리 상장사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아, 한데 네.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한국에선 좀 어렵지 않겠나. 좀 느낌을 좀 받습니다. MBTI가 뭐예요? 저는 ISTJ. 근데 아까 얘기하신 약간 마무리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두 분이 바라보시는 출판 시장의 미래 굉장히 큰 어젠다이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의 미래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너무 헤비한 질문인데 부장님한테. 네. 근데 그냥 희망적으로 그래도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늘 막 위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영역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그리고 모든 컨텐츠 시장이 사실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컨텐츠의 사실 끝에는 책이 결국 있을 수밖에 없다고 믿는 편이어서 네. 이게 사라질 수 없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안 읽는 것도 안 읽는 거지만 반대로 또 양극화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 진짜 좋아하는 맞아요, 분 맞아요. 코어한 팬들도 되게 많다.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 시장도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제가 프랑크푸르트를 갔는데 프랑크푸르트 독일 시장이 이제 도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장도 흐름이 사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글을 보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보는 사람들은 더 사. 그래서 아주 적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국내 시장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냥 희망 포인트. 그래도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절망 포인트. 이게 인류라는 게 보통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거든요. 보통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뇌가 얇아지는 방향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쇼폼을 보고 짧게 하고 모든 것들을 되게 빨리빨리 짧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 사람이 결국 인간다움을 점점 상실하게 되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 다시 또 돌아가서 야 우리는 인간다워야 되는데 인간다우려면 뭘 해야 되냐. 가장 이제 고대부터 해왔던 본질적인 행동인 책을 읽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의 결론은 다시 환기되는 시대가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너무 좋은 얘기.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민음사 조아람 마케터님과 함께 출판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해요. 아람 부장님에게 민음사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14년 앞으로 몇 년입니까? 근데 저는 진짜 그냥 일반 회사의 의미보다는 저한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내가 일하는 브랜드가 같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되게 쉽지 진짜 않죠. 성덕 토스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안 걸리네. 순발력이 좀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긴 회사 생활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이 일을 하는 환경 자체도 아까도 동료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진짜로 그냥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즐거워요. 근데 저는 그 애정이 이제 그 민음사 TV 통해서 화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보는 시청자들한테 다 닿는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이 사람들이 회사를 좋아하고 책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런 거 있어요. 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 오늘은 출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